안녕하세요. 박수 쳐요. 또 만났어요. 재미와 흥미를 북돋우는 공법이에요.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혼자 하겠어요. 봐봐요. 우리는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를 오늘도 공부를 해요. 근데 매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법이라는 과목은 뭐예요?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는 나중에 5, 6월 지나서부터는 마저 퍼지게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스스로 알아서 넓히거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혼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무슨 수업을 들을 때는 그 담당 쌤의 후기 같은 거 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실패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뭐 지인들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뭐래더라 이럴 필요가 없고 본인이 후기 읽어보고 샘플 들어보고 본인에 맞는 취향으로 고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리고 건축법이에요. 그림책은 74페이지 봐보세요. 74페이지. 건축법 나와 있죠? 있습니다. 오늘 건축법 배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주택하고 농지 살짝 보면서 이제 수업은 좀 마무리를 질 겁니다. 그렇죠? 오해계들. 건축은 뭐 매번 얘기하다시피 뭐 비교적 우리 배우는 거 중에서는 공부할 때는 어려운 법이 아닌데 요즘에 문제가 나올 때 자꾸 이 또라이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일단 칠판 좀 봐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와저 건축법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7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데 매번 제가 이거 설명도 이런 말씀드렸죠. 대지가 있고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이라는 것을 뭐를 해요? 건축을 해요. 시작. 건축물을 건축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적법해지겠냐? 허가받아야 건물을 적법하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을 배울 때 뭐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우리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부동산 공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을 혼내는 법인가요? 뭐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은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뭘 만들게 된다? 계획을 만들게 돼요. 그럼 계획으로 부동산을 규제하게 되는 거야, 사실은요. 그럼 실제는 우리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그 규제를 위해 쓰는 수단이 뭐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시라는 도시마다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었고 그 계획대로 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지만 노원구청장은 허가를 내주는 거지 그 계획에 어긋나는 건물의 건축에 대한 부분을 허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 어떤 토지 이용 행위를 해도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에 대해서 계획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를 허가를 내주겠다. 그 절차와 규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건물 자체 건축에 대해서 이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건축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의 내용을 배웠다면 지금은 뭐다? 그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건물 자체를 짓는 건물 자체의 적법성, 그에 대한 절차 이해갑니까? 요거를 공부하는 게 뭐다? 건축법인 거예요. 알았죠? everybody 모르겠지? 그래서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 건축물이라는 것에 뭐가 된다?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의 대상물이 무엇이 있겠느냐. 적용 대상물. 그게 건축물이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 대상물인 건축물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적용 대상 행위에 대한 부분들.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해서 건축 대수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렇죠? 리모델링,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그렇죠? 이런 것들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 대상 행위를 적법하게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는 적법해집니다. 됐죠? 그리고 경미한 경우로 한다면 뭐하죠? 신고만 해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있죠?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옆에 아마 이렇게 대지가 있을 거예요. 대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림 보듯이 안전해야 되고 나무 같은 것도 심어져서 쾌적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지엔 또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도로라는 것에 접해져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 A한테 허가를 안 내줘요. 그리고 그 선이 쫙 꺼져 있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가운데에 보면 건축선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건축선. 그럼 건축선은 뭐냐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서 건축선 넘어서 건물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길게 얘기하면 건축 한계선이라고 해요. 건축 한계선을 짧게 부른 걸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높이에 대한 부분도 하늘이 뚫려져 있다고 해서 함부로 뭐다 막 높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높이라는 것도 규제를 받아서 제한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조 햇빛 받는 것 때문에 옆에 대지 건물 높게 지면 우리 집에 햇빛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에 규제를 가하는 게 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이런 걸 받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게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받으면 적법해지는구나. 그 절차를 하나하나 배운다. 규제와 함께. 이게 건축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들이 좀 약간 좀 그 사이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요번에 좀 지나간 32회 때 문제는 국토계획법은 일반적으로 평이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올해도. 그런데 이제 개발법, 정비법도 좀 난해했고,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은 굉장히 사이드 문제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보통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사이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적중을 많이 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뭐가 된다? 바로 이 건축법이 판가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매번 나오던 문제가 7문제 중에서 요번에 32회 때는 2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나오던 부분들에서. 5개는 너 누구냐? 처음 봤다. 보통 안 다루는 부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제가 마지막에 지나간 9월, 10월 달에 마지막 동영 모여서 3, 4회 때 제가 고르거든. 아, 이거 나올 때가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신기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동영 3회차, 4회차 10월 달에 문제를 내는데 지나가다가 왠지 걸려. 자꾸 중간중간 이게 이상하다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골라줬거든. 그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건축법이 우리는 5개인가? 거의 동영 다 나왔던 거야 그게. 난리 났잖아. 그래가지고 막 끝나고 나서 막 뭐 청원 들어오고 이상권을 잡아가라 막 이러면서 난리 났어 그때. 막 아무도 안 믿어 이거 봐봐요. 내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봐봐. 근데 오해하지 말 건 한번 이거 아셔야 돼요. 적중률에 대한 부분만 남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100개를 알려주고 30개 나왔다 그러는 거 의미 없다고. 50개 알려주고 30개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공부는 2배 하고선 똑같은 거 나오면은 그 안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 또 왜 얘기하냐고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 건축법이에요. 그럼 일단 내용에서 75페이지 왼쪽 위에 볼게요. 그러면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용어에 대한 부분은 목적물, 뭐 기본적인 용어 정의, 뭐 이런 것들 해당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 75페이지 왼쪽 위에 좀 봐보세요. 우리가 법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용어 정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는 걸 먼저 보게 됩니다. 주요 구조부. 사실은요, 건축물이라는 걸 배우려고 한다면 이 건축물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일단 주요 구조부는 33회라고 쓰시고요.
제가 50개 정도 정해줘야 33회라고 그러면 30개 나와요. 그래서 믿고서 챙겨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50개 정도 불러주는 33회나 불러주는 부분은 정확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된다?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흐리게 많이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셨죠? 명심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요. 요일별 과목 절대 지켜야 되고요. 섞으면 안 돼요. 월화수목금토 요일별 과목 지켜요. 그리고 뭐가 된다? 나온다는 거 알려주면 어떤 과목이든 그건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훨씬 더 플러스가 되고 안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름쯤 되면 그게 안정되어졌을 때 나머지를 플러스해도 훨씬 더 부담이 덜해요. 근데 처음부터 큰 덩어리로 가면 이게 한 바퀴도 못 올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붙어. 봐요. 그럼 주요 구조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있다. 그림 왼쪽에 보이죠? 이렇게 바닥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을 세운다. 그러면 이 기둥도 뭐가 되어서 당연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되어질 거예요. 기둥. 그럼 봐요. 기둥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 덜렁거리니까 이렇게 다시 수평으로 묶어줘요. 이렇게 뭐다? 수평으로 묶어준 걸 뭐라 하냐면 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보라는 거를 잘 몰라요. 사실은요.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한다고 한다면 수직체의 하중을 부담하는 건 뭐다?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제의 하중을 부담하는 건 뭐라 부른다? 우리가 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보와 관련된 부분 보통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기둥 있고 정 가운데 굵은 보가 있는데 이걸 대들보라고 하잖아. 왜? 우리 한옥 칠 때.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 대들보다 이런 말 하잖아. 또는 너 우리 집에 왼수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고액기들. 어쨌건 이 보가 수평제 하중 부담이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둥은 수직체, 보는 수평제 이런 하중을 부담하기 위한 주요 구조부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가만 놔두면 덜렁거리니까 또 이게 수평으로 또 벽으로 묶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벽도 건물의 하중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 하냐 우리가 내력벽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뭐라고요? 내력벽. 시작. 내력벽. 하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 봐봐. 법에서 요 내라는 말이 나오지. 내라는 말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견딘다, 버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력벽의 내. 힘을 견딘다. 내화구조. 불을 견딘다.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디는 설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자가 나오면 견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예요. 하지만 건물 중간중간에 단순한 파티션, 경계를 나누기 위한 거의 경계벽은 주요 구조부일 리가 없겠죠. 우리 이런 벽은 다 경계벽이에요. 얼마나 틀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바닥이 넓으면 중간중간에 내력벽이 있기도 해요. 바닥이 넓으면. 왜냐하면 하중을 같이 좀 분담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지붕을 얹어주기 위해서 지붕틀이라는 걸 얹어요. 뭐를요? 지붕틀.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이요. 지붕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지. 지붕틀. 그 다음에 건물의 진출입을 위한 주요한 계단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주계단이라고 합니다. 주계단도 주요 구조부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요 구조부 앞자만 따면 이렇게 됩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외울 때는 내기 바보 제주 주요 구조부 시작. 내기 바보 제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이래도 됩니다. 그렇죠? 바지 보내주기는 뭔가요? 같은 소리입니다. 그냥 단어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그렇죠? 조문대로 얘기하면 내기 바보 지주고요. 좀 단어 만들어 보면 바지 보내주기 이래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주요 구조부예요. 근데 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도 많이 물어봐요. 밑에 있죠?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옥외 계단, 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에다가 단어 글자 하나만 첨삭이 되어도 뭐하죠?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기, 바보, 지주. 시작. 잘했어요. 뭐라고요? 바지 보내주기 이래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지하층이 보일 겁니다. 봐봐요. 지하층. 지하층은 언제든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하층에 대한 부분은 이제 꽤 잘 나온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별 20개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항상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지하층은요. 정의상으로 본다면 이래요. 요즘에 막 왕왕 나오는 부분이 정의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아래층, 위층 슬라브가 있는데 이 방의 바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방의 바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의 바닥이 이렇게 지표면의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지표면이에요.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 시작.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 그럼 이걸 지하층이라고 할 텐데 그럼 어느 정도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하겠죠. 그럼 일단 봐봐.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현재는 보면 좌우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좌우가 달라요. 왜 그럴까? 대지가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지상 같은데 뒤에 창문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일 때 이게 지하층인지 아닌지 궁금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를 평균을 내요. 이거를 뭘 낸다? 평균을 내자. 그래가지고 봐봐. 평균 높이가 무엇에?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진다면 우린 이걸 지하층으로 봐요. 그래서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에버리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데 그럼 층 높이는 뭐냐? 봐봐. 이 슬라브가 있잖아. 아래층 위층에 슬라브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예요. 요걸 뭐라 부르면 우리가 층 높이라 불러요. 절대 오해하지 말 건 아랫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봐봐 그림을. 뭐라봐?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얼마까지? 윗면까지. 이걸 층 높이라고 합니다. 31회 때인가 윗면부터 아랫면이라고 나와서 답이었었어요. 층 높이의 정의를. 윗면부터 윗면. 시작. 윗면부터 윗면. 이걸 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만약에 평균 높이가 2m였다. 층 높이가 4m였다. 적어봐요. 그러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됐군요. 이러면 지하층이 되는 거죠. 에버리지에다 2m 쓰고 층 높이 얼마? 4m 쓰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걸 우리는 지하층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대한민국에는 건축물 지을 때 지하층 설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하층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살짝 부기해 보세요. 지하층 설치 의무 없다. 제목 옆에. 그렇죠? 지하층에 설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는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면 옛날에 한참 우리가 6.25 끝나고 북한하고 이제 전쟁 발발의 위험 높았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지하가 있어야지 피난 갈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게 했어요. 사실은요. 그 당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하철도 지하 깊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나중에 핵전쟁 나면 들어가 살라고 이제 그런 거란 말도 사실 있잖아. 사실은. 과거에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솔직히. 바보 아닌 이상 전쟁 할 리가 없거든. 밥통 아닌 이상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 설치 의무를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나서 지하층 하지만 설치를 해야 이용도가 올라가니까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왼쪽 밑에 2번, 3번. 야, 지하층 층수에 안 집어넣게. 응?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안 집어넣을 테니까 좀 설치 좀 해봐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설치 의무는 없지만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럼 뭐가 되어진다? 아무래도 지하층을 설치를 하겠지. 솔직히 층수도 안 들어간대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이 안 들어간대지. 그럼 뭐 하려고 설치를 안 하겠어? 하는 김에 하는 게 편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구나. 요즘에는 그래요. 뭐 강제적으로 너 뭐 안 하면 깜빵 보낼 거야 이러는데 그런 거 이제 안 먹혀. 뭐 갔다 오지 못 가실 거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 가잖아. 두 번 가면 편하대. 그렇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부담도 없어. 요즘에는 돈 내라고 얘기해야 무서워한대. 돈 내라고 해야. 그래서 요즘에 계속 돈으로 발라버리는 형벌이 많아요. 요즘에는요. 뭐 이행강제금 뭐 이런 거, 뭐 과징금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내라면 겁나가지고 이행하는 거야. 하지만 깜빵 먹인다 그러면 땡큐 잘 됐어 이러면서 갔다 온다잖아. 요즘 그렇대 진짜로. 농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 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요 구조부와 지하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인데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다음 대상물부터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각은 10시 24분쯤 됐습니다. 두 팔 좀 들어보세요.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사경을 헤매면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 혹시 잠이 안 와가지고 학원 오는 거 아니죠? 혹시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수험생들 많이 들어보면은 제 수업은 잠자기에는 별로 좋은 수업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깨우니까. 그렇죠? 잠자기 숙면을 취하기 위한 좋은 수업은 아니에요. 자꾸 경계하러. 그래서 잘 때 꽂고 자면 안 돼. 여러분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적용 대상물에 뭐부터 봐보겠다.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걸 보자고요. 적용 대상물 건축물부터 봅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죠? 건축물. 한번 말해 건축물. 그럼 우리가 주요 구조부가 뭔지를 봤으니까 주요 구조부를 잘 세팅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 대상물로서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을 모르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면 약간 반투명 비슷하게 건물이 보일 거예요. 뒤에 보면 반투명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그럼 봐봐요. 일단 건축물은 뭐냐면요. 봐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봐. 지붕 동그라미 해봐.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지붕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기둥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지붕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지붕을 유지한다? 기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요즘에 단층 건물로 같은 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기둥 없이 단순히 벽만 세워놓고 뭐 할 수도 있다? 건물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2층 단층이면 관계없잖아. 기둥 없어도 벽으로 세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물 얘기할 때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보통 건축물이라고 해요.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살짝 써봐. 지붕 더하기 기둥 오와 벽 또는 벽인 거죠. 밑에 1번에도 써 있어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형편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지붕은 왜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지붕 없으면 비 맞아요. 겨울에 눈 오면 눈 맞고요. 그러면 입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봐봐, 물어볼게요. 기둥과 벽은 모두 있어야 건축물이다. X. 아니에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기둥과 벽은 모두 있어야 건축물이다. X. 지붕은 꼭 있어야 되지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물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의 벽을 개방한 경우도 많아요. 그럼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의 벽을 개방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필로티 구조라 부르기도 해요.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의 벽 개방한 구조. 뒤에 가면 나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나 공중의 통행 이런 거에 많이 쓰이기도 하지. 그것도 건축물이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지면서 이렇게 굴뚝 같은 거를 같이 만들어요. 건물을 지면서. 그러면 건물을 지면서 굴뚝 같은 걸 같이 만든다? 그러면 딸려 있는 거야? 별도로 분리된 거야? 딸려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같이 굴뚝을 딸려서 딸린 시설물로 같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건축물이야. 딸려 있다면. 형편 딸린 시설물 포함. 시작. 딸린 시설물 포함.
됐죠? 만약에 별도로 분리한다면 일정 높이를 넘으면 별도로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딸려서 한다면 이건 별도로 축조 신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31회 때 문제였어요. 딸려 있으면 같이 건축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 뭐 하죠? 담장일 수도 있고 뭐가 되죠? 해당 내용 부분에 뭐 대문일 수도 있고 뭐 옹벽일 수도 있고 딸려 있는 것들 포함해서 건축물로 봐주겠다. 또 그거 말고도 우리 뭐가 되냐면 지하나 어디에 고가, 지하나 고가에 사무소나 공연장이나 점포, 차고, 창고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는 건축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말이 지하의 점포, 요거 참 잘 나와요. 지하의 점포는 대지가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다 이러고 나오면 틀려요. 지하 고가에 사공점차청 시작 사공점차청 맑은 소리죠. 뭐라고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로 봐줘요. 그래서 오해 말 건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이 건축물 정의 쉬운 것 같지만 나오면 은근히 어려워요. 참 여러 번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일일학습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좀 부탁인 게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는 거나 성실하게 해요. 주는 거나. 그렇죠. 엊그저께 어떤 분이 또 합격수기 올렸더라고요. 봤더니 딴 거 필요 없다. 그림책 보는 거 보고 익힘장하고 나중에 여름에 하는 비교 특강집 3권만 봐라. 나머지 필요 없다. 반복하면 나 82.5점 나왔다. 이러고 올렸더라고. 자랑질을 하는 거지. 82.5점 나왔다고. 참나. 높은 점수지. 어쨌건. 근데 진짜로 보면요. 이것저것 많이 듣고 이것저것 공부하신 분들이 점수가 되게 안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 이 양은 공법은 많아질수록 마이너스예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하나 정하고 그거를 믿고 따르면서 반복해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공부의 방법인 거고 남는 시간 있으면 차라리 중개사를 해. 공법에 투자하지 말고. 그러면 공법 공부량과 중개사 공부량은 시간을 똑같이 배분해야 돼. 보통은 그렇게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법을 2~3배를 해요. 중개사법에. 이해 가십니까? 마이너스야. 나는 똑같은 시간 배분이 맞다고 봐. 중개사와 공법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덜 힘들어. 할 것도 하고 생활도 해야 돼. 모든 건 무슨 정말 전업수험생도 아니고 무슨 뭐 가정을 팽개치고 맨날 고음국만 끓이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그죠?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곰탕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뭐 한 거야? 물어봤더니 어제 그제 끓였대. 얼마나? 많이. 토 나오겠지 이제 봐봐. 어쨌건 그래서 오늘은 맛있었는데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볼게요. 고층 건축물 시작. 요즘에 좀 또 핫하죠. 고층 건축물. 그럼 봐봐요. 고층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의 좀 이해해 봅시다. 일단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요즘에 또 높이 짓는 게 또 경쟁 아닙니까? 근데 고층 건축물은 위에 정의 나와 있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층 또는 높이 이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시작. 층 또는 높이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건 뭐다? 층하고 높이가 모두 만족이 아니라 또는 이상. 둘 중에 하나가 이상되면 이건 뭐로 봐주겠다? 고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층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요걸 우리가 고층으로 봐요.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근데 봐봐 물어볼게요. 29층이에요. 근데 120m였어요. 고층 건축물이다. 둘 중 하나 만족하면 됩니다. 30층이었어요. 110m다. 고층 건축물이다. 이다. 이게 잘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 또는 이상이에요. 층 또는 높이가 동시 만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이라는 게 있어요. 뭐 말해. 초고층. 초고층은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이 되어지는 걸 초고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층 중에서도 초고층이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고층 중에서도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 우리가 서울 살면서 초고층을 본 게 많진 않죠. 알고 있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63빌딩. 그거 저금통도 있잖아. 63빌딩. 그렇죠? 그게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잖아. 근데 요즘 들어서는 송파구의 제1롯데월드 123층. 그것 때문에 좀 밀렸지.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난 가끔 가다가 오늘도 외곽순환도 딱 오잖아요. 성남하고 복정역 지날 때쯤 보면 왼쪽에 보여. 근데 무슨 립스틱 같아. 멀리서 보면. 그렇지 않아? 립스틱 같다니까. 근데 이게 원 설계가 죽순 알지? 죽순. 아니, 나이트 죽순이 말고 그 대나무 순 죽순 그거 형상으로 만든 건물이래. 그게 원래 의도가 디자이너가. 아유, 중요하지 않아. 봐봐요. 어쨌든 그리고 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 그래? 우리가 준초고층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걸 뭐라 그래? 준초고층.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런 얘기인 거야. 한번 해봐봐요. 이렇게 범주를 비워보면 이렇게 이게 고층이잖아. 그럼 고층 안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는 거야. 고층이 더 넓은 개념인 거지. 고층 건축물 안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건물의 종류고요.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이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고층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한 특례 등이 많아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한 50층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0층쯤 있었어. 그래서 밥 먹고 있었어. 근데 불났대요. 아래층에서 49층 뜨끈뜨끈 올라와 느낌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지 몇 분 동안. 이럴까? 아니면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야. 모색을 해야지. 어디 가야 돼? 좀 더 안전한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말해. 피난 안전구역. 시작. 이 피난 안전구역을 가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좀 내화 구조로 많이 돼 있고 불에 많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난 안전구역 가서 대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초고층이나 이런 고층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보통. 근데 그 피난 안전구역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빼줘요. 그렇죠? 그래야 많이 설치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보일 거예요.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제외한단 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제외한다. 요즘 그래가지고요, 그거 아세요? 또 한 가지 불났을 때 요즘에 또 많이 이렇게 대피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쌍둥이 건물 짓는 거야. 쌍둥이 건물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뒤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불나면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일부러 화재 시 연소 방지나 대피 용이성을 위해서 쌍둥이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래가지고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요즘에 범계역에 오피스텔 현대 아이박에 들어왔는데 거기 2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꼭대기 이렇게 연결돼 있어 보니까. 그렇죠. 어쨌건 요즘에 건물들은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제1롯데월드 초고층 건축물 아름답고 아까 얘기했었죠. 아직 한번 가보세요. 아마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아들내미가 하도 가보자 그래서 가봤거든요. 근데 집사람이랑 애 둘 넷이 올라갔는데 11만 8천 원 냈어요. 할인받은 금액이 그래.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가 123층이 아니야. 118층이야. 1분 40초 정도 걸려. 올라갔다? 그냥 높아. 감흥 없어. 찌리찌리하고 또 못 걷겠어. 찌리찌리하고. 그렇죠. 그냥 그 유리 바닥에 워킹하는 데가 있거든. 지나가다가 됐다 야 여기 이렇게 오랬거든. 근데 보니까 또 위에 더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 엘리베이터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위에는 식당이래. 카페테리아. 그래서 내가 올라가겠다 했더니 여기 사 먹어야 된대. 누구 거지로 하나 진짜. 사 먹는다고. 그래서 올라갔다 위로. 오렌지 주스 2잔하고 망고 빙수인가 무슨 빙수 시켰어. 얼마 나왔더라? 7만 원 나왔나? 6만 5천 원 나왔나? 무지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까워서 30분 버티다가 별거 없더라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너무 많이 돈을 많이 쓴 거야. 한 18만 원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김밥 천국에 가서 라볶이하고 떡볶이를 때웠어. 18,000원에 그냥. 20만 원 넘을 수는 없잖아 하루에. 무리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 어쨌건 초고층 건물은 찌릿찌릿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해당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초고층이 가장 많은 데가 부산이에요. 서울은 그닥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인천 송도 쪽하고 부산 해운대 광안리 있죠. 그쪽에 많아요 보면은요. 초고층 건축물이. 초고층 제일 많은 건 중국이고. 그렇죠 여러분? 상하이 가봐 다 초고층이야 도대체가. 그렇죠? 거기 포동 뒤에 보면 다 있어요. 어쨌건 그 얘기들 아래 나중에 얘기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적용 대상 행위 봅시다. 적용 대상 행위 봐봐요. 우리가 건축물을 봤어요. 그러면 건축물을 이제 뭐 해야 돼요? 건축하고 대선하고 봐봐 리모델링하고 용도 변경하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가 뭔가 있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적용 대상 행위 시작. 건축물을 건축한다, 대선한다, 리모델링한다, 용도 변경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이 뭐인가부터 먼저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할 건요. 우리가 저기 부동산 공부하면서 건축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은 공법 자체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부동산 인생에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는 대화가 안 돼요. 모든 과목에서. 그렇죠? 그리고 실제 개론 문제에도 건축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건축법은 말이 7문제 실제는 뭐 10몇 개 나온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건축은 반드시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일단 건축의 정의에 대한 종류를 본다면 봐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해서 건축은 총 5가지의 종류가 나와 있게 돼요. 한번 말이 신증개제의, 신증개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개제의 시작. 그게 부담스러운 박자네요. 뭐라고요? 신증개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개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림책을 보면서 선생님 너무 단어만 돼 있어가지고 문장을 못 봐서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 이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장 단위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키워드를 찾아서 문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키워드 연습을 겁나게 하다가 나중에 문장을 보면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장 보고 키워드 찾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 2-3배가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할 양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할 때 문장 연습이 2번째예요. 키워드가 먼저야. 이해 가시겠죠? 그럼 키워드를 익숙하게 해놓으면 문장을 볼 때 키워드만 보여요. 그러면 그 문장이 골라지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빨라지기 때문에 가는 거야. 여러분 이 그림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과학적이야. 그렇죠? 뭐라더라 뭐 침팬치 교육법이라나 뭐래나? 우리가 침팬치는 아닌데 뭐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위치 사진 파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주고 문장 보면서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몇 페이지 왼쪽 위에 있었어. 지금 건축 76 왼쪽 위에 있었지. 거기에 신축이 왼쪽 위에 있었어. 이게 기억이 나요 이게. 단어가 건축물이 없는 대지였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많은 공법을 기본서 900페이지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주 좋은 책이다. 하지만 사전에 불과하다. 뭐라고요? 사전을 몽창 외우진 않는다. 라는 점을 꼭 명심. 그래야 한 방에 붙어. 알았죠? 그 얘기.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 신축이 있고 해당 내용 부분에 뭐가 된다? 증축이 있다고 합니다. 말해. 신축, 증축. 봐봐. 신축, 증축의 키워드는 뭐냐면 형펜 건축물이 없는 대지야. 없는이란 말이 키워드야.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란에 있는이 포인트지. 키워드가.
그죠?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건물을 새로 지었어. 그건 신축. 이게 키워드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늘리고 높였어. 그럼 증축인 거야. 그럼 봐봐. 아무것도 건물이 없고 비어있는 땅을 어려운 말로 나대지라고 하지. 나대지 아니라 뭐라고요? 나대지. 그러면 나대지 위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었네. 이러면 이걸 우린 뭐라 불러? 신축이라 불러. 그죠? 하지만 주의할 건 옆에 써있지. 주된 건물이 아니라 부속 건축물이 기존 대지에 있는 경우 등이 있어. 이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축으로 봐요. 즉 부속 건축물이 있는 거는 건물이 없는 거와 같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 잘 나온다. 부속 건축물 10제곱미터가 있었어. 근데 50제곱미터로 건물을 또 지었네. 이는 증축이다. 이건 틀려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면 그것도 신축이에요. 그럼 부속 건축물이 있는 걸 포함해서 우리는 그 대지에 건물 짓는 건 신축이라고 하는구나. 신축 나올 땐 그걸 많이 속여요. 부속 건축물 존분 문제. 알겠습니까? 그게 포인트. 신축은 별로 안 나와. 나왔다면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증축 봅시다. 증축은 뭐냐면 기존의 대지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주된 건물이 있었어. 그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만 넓혀짓거나 뭐하죠? 높여짓거나 이러면서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건축 면적, 연면적 또는 뭐 층수라든가 이에 대한 높이 뭐라도 증가를 시켜. 그러면 이걸 우린 증축이라고 그래요. 증축 나올 때 가장 많이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봐봐요. 면적의 증가가 없이 높이만 증가됐다면 증축일 수 없다. 이런 지문이 잘 나와요. 증축은 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증가되면 증축이에요. 즉 면적의 증가가 없었는데 층수나 높이만 증가됐어도 우린 뭐다? 증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가가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한마디로 뭐야?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증가돼야 한다. 이 말은 아니야. 그리고 all 모두 동시에 증가해야 한다. 이 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왜 기둥이 낮아가지고 답답한 건물들 있잖아. 왜? 그럼 이런 것을 기둥만 이렇게 올려. 이런 식으로. 높이를 올리지. 이렇게 높이를 올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이것도 뭐야? 다 증축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꼭 면적만 증가된다고 증축은 아닌 거거든. 그래서 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증가되면 증축이야. 물론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다? 계제축입니다. 계제축. 그럼 봐봐. 개축하고 재축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알아?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안 늘어. 신중축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느는 거지. 여기 뭐야? 일반적으로 면적이 안 늘어. 봐봐. 그럼 봐봐. 개축은 어쨌건 종전에 건물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체했어. 키워드는 해체야. 키워드 해체. 전부나 일부를 해체한 거. 해체. 동그라미 하고. 됐죠? 이거를 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져. 그런데 중요한 건 종전 범위 내에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 종전 범위 내에서. 봐봐. 해체하여 종전 범위 내 다시 축조. 시작. 이게 개축. 시작. 해체하여 종전 범위 내 다시 축조. 이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종전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신축 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종전 범위를 넘지 않아야 개축이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왜 헷갈리냐면 지나가다가 왜 기존 집을 부시고 새로 집을 짓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나가다가 집 새로 짓네? 이러고 지나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제는. 근데 지나가다가 다시 부시고 짓는 걸 보면, 해체하고 짓는 걸 보면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원래보다 면적이 늘어요? 안 늘어요?
물어봐야 돼. 그러면 원래보다 안 늘어요.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개축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러고 지나가야지. 그걸 새로 짓네 이러면 안 돼. 종전 면적을 넘어야 돼. 그래야 뭐다 그게 새로 짓는 거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따지고 본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오해하지 말고 됐고, 재축 봐봐. 재축은 뭐야?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의 건물을 포인트가 멸실했어요. 제가 거기 불났죠. 불나서 내가 뭐라고요? 재해로 멸실됐어. 이건 해체한 거지. 재해로 멸실돼서 멸실된 거를 다시 종전의 범위 내로, 종전 범위 내로 뭐하죠? 다시 지어, 다시 축조. 종전 범위 내 멸실된 거 종전 범위 내 다시 축조, 이걸 재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쨌든 개재축의 키워드는 해체와 멸실, 이걸 찾아야 돼. 뭐라고요? 해체와 멸실, 이걸 찾아야 돼. 그 다음 스텝이 뭐야? 그 다음 스텝은 종전과 같은 범위 내인지. 다음 스텝이야 그게. 이해갑니까? 그래서 해체, 멸실 키워드를 찾아야 문장이 읽혀져. 제발 거꾸로 이해하지 말어. 뭐라고요? 문장을 이해하고 키워드 찾으려면은 시간이 2배가 걸려. 일단 키워드 연습 먼저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문장 보면 훨씬 빨리 고를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고요. 이게 바로 개재축이다. 근데 신축, 증축도 아니고 개축, 재축도 아닌 게 있어. 그게 이전이야. 이게 이축이 아니고 이전이니까 사람들이 틀린 줄 알아. 뭐라고요? 이전도 건축이야. 정말 잘 나온 질문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이전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12번 나온 것 같아. 일반인이 보기엔 그런 것 같거든. 근데 이전도 건축이야.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이. 힘들어. 빨리 해봐. 시작. 근데 이게 모든 노래에는 영혼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항상 영혼이 빠져 있는 것 같아. 뭐 어제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 짜식게 귀찮게 하네.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신증 개재이. 알았죠?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유치해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어. 되게 신기하다니까. 경험해봐. 됐고요. 이전은 뭐가 되죠? 건물이 있을 때 건축물의 주요한 키워드, 주요 구조부를 시작. 주요 구조부를 뭐 하지 않아요? 해체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 아까 우리 주요 구조부의 정의를 뭐라 했지?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뭔 소리야? 주요 구조부는 내기바보 지주였지. 그럼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같은 걸 해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는 거지. 이걸 이전이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들이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눈빛이 바뀌어요. 이렇게. 물음표가 2개가 생기면서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 그럼 뭐 건물을 뭐 반짝 들어가지고 뭐 옆으로 돈다는 거야. 뭐야? 이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난 얘기를 하지. 제대로 이해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럼 다음 질문. 그게 되냐는 거야, 그게. 대부분 이거를 들어서 옮긴다고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뭐가 있냐면 건축물 그러면 자꾸 콘크리트로 지은 것만 떠올려요. 근데 제가 아까 건축물 정의 얘기할 때 잘 생각해봐.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 엔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고 했고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라고 했지 콘크리트로 지은 거라고 말한 적 없어. 이해갑니까? 그러면 나무로 지은 걸 수도 있고 판넬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어? 그냥 컨테이너 박스일 수도 있는 거야. 요즘 그것도 많이 하더만 컨테이너 박스로. 그렇죠? 다 뭐다? 건축물이야. 얼마든지 옮겨. 여기 큰 길에 요 앞에 서 있어 봐. 한 20분만.
그럼 큰 트레일러 차에다가 집 다 지어놓은 거 싣고 다니는 거 은근히 많이 본다? 그렇죠? 충분히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것도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지. 이유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어쨌든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예요.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죠. 다른 대지의 같은 위치 이러면 안 돼야. 조선말 똑바로 읽어야 돼. 뭐라고요?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 그 그림 자체를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어려울 거 없겠죠. 이게 건축입니다. everybody 건축. 그럼 건축은 신증, 계제의, 신증, 계제의. 봤어? 근데 문제는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이 있어. 바로 밑에. 이걸 대수선이라 그래.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이 있지. 이를 뭐라 그래?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도 우리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근데 대수선 옆에 뭐라고 써 있어? 봐봐.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 얘기한다. 신축이나 이전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대수선 고치는 거니까 이거는 고치는 거니까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대수선인 거야. 한마디로 건축에 해당하면 대수선 될 수가 없어.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대수선인 거야. 그럼 건축법은 건축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큰 수선인 대수선 행위도 허가받게 하고 규제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첫 번째 오늘 1번만 볼게. 1번에서 아마 증설 해체한다고 나와 있을 거야. 증설 해체. 봐봐. 근데 뭘 증설 해체하냐면 보호, 내력벽, 기둥, 지붕틀, 외벽의 마감 재료. 주요 구조부 중에 보내 기지와 그 외에 외벽의 마감 재료. 이거를 옆에 써 있지. 각각. 봐봐. 증설 해체. 들어봐. 보호를 증설 해체한다. 대수선이야. 증계 재축이 아니면. 또 내력벽을 증설 해체한다. 그러면 대수선이야. 마찬가지. 각각. 그죠? 근데 만약에 봐봐. 같이 움직였어 이게. 같이 동시에. 그러면 개축이지. 동시에 같이 움직였으면 개축이지. 또 하나 물어봐. 아무리 기둥을 증설했는데 높이를 올렸어. 그럼 증축으로 가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각각. 그럼 봐봐. 지붕틀을 증설 해체해 대수선이다. 맞아. 그렇죠? 하지만 증계 재축에 해당하면 안 돼. 그래야 대수선이야. 봐봐. 보, 내력벽, 기둥, 지붕틀, 외벽의 마감 재료를 각각 증설 해체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수선이라고 하고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대수선인 거야. 아셨죠? 외울 땐 보내기지 마 대수선이라고. 시작. 보내기지 마 증설 해체 대수선이다. 빠라빠라바. 해봐. 이러면 내가 쪽팔려. 뭐라고요? 보내기지 마. 시작. 보내기지 마 대수선이라고. 뭐 할 때? 증설의 대수선이다. 이게 대수선. 일단 1번만 기억해놔. 내가 2월 되면 나머지도 얘기할 거야. 지금은 미리 읽어서 고통받지 마. 일단 그거나 기억해. 알았습니까? 됐죠? 제가 다 레벨 만들어주는 거야. 굳이 오버하지 말고 말한 것만 봐. 알았죠? 밑에 봅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 보입니다. 에모바리. 리모델링. 시작. 이 법에 나오는 리모델링도 건축법의 규제사항입니다.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왼쪽 맨 밑에.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든가 증축 또는 개축을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원래요 개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었는데 리모델링의 건축법상 정의에는 개축도 들어갑니다.
물어볼게요. 리모델링이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선 내지는 신축 또는 증축이다. 이러면 틀려요. 리모델링은 절대로 뭐일 수 없냐면 신축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리모델링을 한글화 하려고 많이 공모도 했었는데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그냥 외래어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리모델링. 이해갑니까? 우리 옛날에도 한참 또 한글화 하려고 애쓰던 게 또 모델하우스라고 있었거든. 그거는 견본주택의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견본주택. 근데 이거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깔끔한 단어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선 내지는 증축 또는 개축. 이걸 뭐라 한다?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봐봐요. 건축법은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받으면 적법해진다. 그 절차를 공부하는 게 바로 건축법인데 아직 안 배운 거는 뭐밖에 없죠? 용도 변경. 쉬었다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됐습니다. 놔두세요. 제가 지울게요. 아이고 힘들어. 세수 좀 하고 와봐요. 무서워요.